안녕하세요. 최근 12년간 미국 FDA 항암제 승인은 대리 결과 변수가 OS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대리 결과 변수란 ORR이나 PFS 등을 말하는 겁니다. OS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 결과 변수죠. 그러니까 12년간 FDA가 승인해준 신약들을 보니까 실제로 OS를 사용한 경우보다 대리 결과 변수가 2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OS를 사용한 경우는 3분의 1이 안 됩니다. 33% 미만이죠.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OS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까지의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른 사망의 원인들도 포함한 모든 원인이 포함됩니다. 사실 이게 기준으로 잡기는 더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 판단하게 되면 의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PFS가 암의 크기를 측정할 때 다소 의사의 주관이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에 걸려서 사망할 때는 여기저기가 망가진 상태겠죠. 제 기능을 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겁니다. 클리니컬 베네핏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가 OS입니다. 놀라운 건 12년 동안 FDA가 OS 결과 변수로 허가한 비율은 2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 미만이죠. 절반이 안 되는 OS 승인 비율입니다. 나머지 70% 이상은 OS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OS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 추적 관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표라고 하더라도 신약이 개발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S와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대리 변수를 찾게 되는 것이죠. OS 지표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임상시험 비용이 그만큼 막대하게 더 들어갈 것이고 혁신적인 항암제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위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OS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약이 효과가 없었거나 또는 임상에서 탈락한 피험자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치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률과 무진행 생존 기간 등의 대리 변수로 승인 허가를 내준 게 72%가 됩니다. 반응률이 38%이고 무진행 생존 기간이 34%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OS가 아닌 다른 대리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1992년에 The Accelerated Approval Regulations가 만들어집니다. FDA는 신속허가 규정들을 기반하여 OS가 아니어도 승인을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속허가 규정들에서는 추가 결과 변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거나 기존 치료법을 개선하거나 현존하지 않는 치료법을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FDA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대리 결과 변수의 효과에 근거해서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클리니컬 베너핏과 상관관계가 높아야 하죠. 그러니까 약의 출시가 급할 때 오래 걸리는 OS를 기다리기보단 빠른 PFS나 ORR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FDA의 입장인 겁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하루빨리 약이 출시되어야 하죠. 그리고 기존의 약보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면 역시 하루빨리 약이 출시되어야 하죠. 그리고 기존에 치료법이 없을 때도 하루빨리 약이 출시되어야 하죠. 그래서 OS를 기다리지 않고 대리 결과 변수를 통해 신속 승인을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대리 결과 변수일까요? 바로 PFS, ORR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신약들을 보면 ORR과 PFS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았던 바로 그 지표들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PFS는 OS에다가 암이 커지는 것도 측정하기 때문에 OS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RR도 마찬가지로 암의 크기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암이 진행되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암이 커지는 거라고 볼 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FS와 ORR을 관찰하면 OS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S와 ORR을 보고 승인을 내주어도 크게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환자가 암이 진행되어서 사망하려면 암이 커지는 단계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망하기 전에 암이 커지는 걸 관찰해 보는 겁니다. 심지어 진행성 담도암, 전이성 유방암 등에서는 PFS가 OS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보고되었습니다. PFS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악시티닉과 파조페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욘델리스도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PFS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해서 신약 허가를 받았습니다. 악시티닙은 일라이타라고 부르는데요. 악시티닙은 Advanced Renal Cell Carcinom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 1월 27일자입니다. Renal Cell Carcinoma는 키드니 캔서라는 뜻입니다. 신장암이죠. 키드니 캔서에서 허가를 받은 약은 2005년에 소라페닙이 있고요. 2006년에 수니티닙이 있고요. 2009년에 베바시주맙이 있고요. 2009년에
파조판입이 있습니다. 아까 PFS로 허가받은 파조판입이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키드니는 OS가 아닌 PFS로 허가를 받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응증의 특성상 PFS로도 충분히 클리니컬 베네핏을 입증할 수 있다고 FDA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터디는 Designed to Measure PFS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가 아니라 처음부터 PFS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잘 나왔죠. PFS가 6.7개월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였던 소라페닙의 4.7개월보다 2개월 개선했습니다. 파조판입도 보면요, 상품명은 보트리엔트입니다. 역시 악시티니까 마찬가지로 보트리엔트도 어드밴스드 리너셀 캔서에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약물 모두 신장암 저응증에서 PFS를 허가를 받은 사례라는 겁니다. 저응증이 한정되어 있죠. 아마 추측해보건대 신장은 망가져도 생명에 직접적인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봐서 암의 크기를 재는 PFS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PFS도 사망시간을 잽니다. 하지만 암의 크기를 먼저 재죠.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하여 피를 교체해주는 등 살아갈 수 있다고 본 걸까요? 보통 폐나 간, 위 이런 장기는 망가지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쪽을 떼어낼 수도 있으니까 앞선 장기보다는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였던 소라페닙이 2005년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파조파닙이 임상시험에 들어갈 때는 아마 소라페닙이 등장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조군을 플라시보군으로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조군을 소라페닙군으로 한 악시티닙과 다르죠. 파조파닙은 2009년에 승인을 받습니다. PFS는 9.2개월, 플라시보가 4.2개월로 5개월을 개선합니다. 파조파닙은 GSK가 개발했기 때문에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키드니에서는 악시티닙과 파조파닙이 OS가 아니라 PFS를 허가를 받은 사실을 살펴봤는데요. 각 2009년과 2012년에 허가를 받은 신약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저응증은 없느냐? 연조직 육종 치료제인 얀센의 용달리스가 있습니다. 트라벡티딘이라고 합니다. 연조직이라고 하면 소프트 티슈라고 하죠. 용델리스는 소프트 티슈에 대해서 FDA 승인을 2015년 10월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면 OS는 시험군이 13.7개월이고 대조군이 13.1개월로 P밸류는 0.49가 나와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PFS에서 4.2개월과 1.5개월, P밸류가 0.001보다 작아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OS는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PFS가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윤델리스의 승인 근거가 된 임상시험은 518명을 대상으로 했던 임상 3상입니다. 2대1 랜더마이제이션을 했고요. 피보탈 스터디라고 합니다. 플라시보랑 비교한 건 아니고 디카바진과 윤델리스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에서 PFS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PFS로 FDA 승인을 받은 신약들을 알아봤는데요. 2009년에 파조파닙이 PFS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조군은 플라시보군이었는데요. 소라페닙이 2005년에 신장암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른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라고 비교할 만한 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사용한 걸 알 수 있고 3년 뒤 악시티닙이 같은 신장암에서 역시 파조파닙과 마찬가지로 PFS로 FDA 승인을 받습니다. 악시티닙의 경우에는 소라페닙이 이미 출시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조군으로 소라페닙을 사용해서 PFS 개선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응증의 소프트 티슈에서는 용델리스가 PFS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소프트 티슈도 생각해보면 생명에 큰 위협은 안 될 것 같네요. 물론 암은 점점 퍼져서 위험해지죠. 여기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